네, 안녕하세요.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해를 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 또 저희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메타버스를 이해해서 나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업 소개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메타버스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때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엄청나게 열풍을 잃었고, 최근에는 좀 주춤하다가 이번에 CES에서 또 메타버스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VR이니 AR이니 사이버 스페이스니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뭐 차례는 첫 번째는 저는 주제를 예견된 미래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와 관련해서 저희 회사가 어떤 메타버스를 이제 그려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그려 나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이것도 잠깐 뭐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는 이 부분은 완전히 예견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예견된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의 그 IT 생태계, 지금의 어떤 소셜 커머스나 뭐 SNS나 그런 IT로 초연결 사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가장 뭐 근원적인 부분을 이제 살펴보자면 조지 오웰의 이제 1984라는 소설을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게 이제 1949년도에 나온 이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이제 그린 소설인데요. 이때 이제 배경이 한창 이제 냉전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고, 이제 소련을 주축으로 한 그 소련의 어떤 연방의 어떤 통제, 사회적인 통제 이런 것들을 좀 냉소적으로 비판을 한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의 주 내용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삶이 다 어떤 되어 있지만 통제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CCTV로 내가 어떤 삶이 모든 것들이 감시가 된다든지 그리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못하게끔 뭐 서로가의 어떤 어, 쓰는 언어 같은 것도 이제 통제가 돼 있고 뭐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좀 디스토피아적이고요. 그래서 이 소설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문화계라든지 예술계라든지 그리고 기술 쪽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 사실 뭐 CCTV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촘촘히 깔려 있는 CCTV를 이때도 뭐 예견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스티브 잡스가 이러한 내용을 굉장히 좀 비판을 하면서 개인의 삶은 개인의 미래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퍼스널 컴퓨터의 힘으로 그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철학을 이제 들고 나왔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IBM이 절대적으로 그 컴퓨터 권력을 좀 쥐고 있었고 주로 이제 B2B를 대상으로 IBM 컴퓨터를 이제 보급화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정부가 개인을 통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되고 우리도 PC를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철학들이 사실 애플에서는 초창기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맥킨토시라는 그 제품을 처음 내놓을 때도 광고가 이제 1984, 그러니까 1984년에 출시를 하면서 이 조지 오웰의 소설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어, 컴퓨터를 이제 사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이 광고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잘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조지 오웰의 소설인 1984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좀 어떻게 보면 영상화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재자가 컴퓨터의 어떤 권력을 장악하고 개인을 통제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그 이 어떤 젊고 강인한 여성이 이것을 이제 반대해서 이 컴퓨터를 부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On 네, January 24th, Apple Computer will introduce Macintosh.
And you'll see why 1984 won't be like 1984. 그 소설과 같은 이제 1984년이 오는 것을 맥킨토시가 이제 막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광고상도 많이 받고 굉장히 좀 충격적인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설을 또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하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백남준 선생님이 이때 이제 미디어 아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때 전 세계 최초로 그 각각 국가별로 생중계를 했던 그런 작품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유튜브랑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면 될수록 더 뭔가 개방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어떤 독재주의에 맞설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의 어떤 유튜브를 본다면은 유튜브를 이제 차단한 국가인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이지만 유튜브가 개방된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투명하게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984년에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뉴로맨서라는 소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유명한 소설이고요. 이때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용어는 후대에 그 영화 매트릭스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제 워셔스키 그 감독이 이 당시에 영화 개봉할 당시에 본인의 작품은 이제 1984에 이제 출간한 이제 뉴로맨서라는 작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설에 그 등장했던 그런 사회들이 점점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9년에 이제 인터넷이 대중들한테 개방이 되던 해였고 1994년도에 한국의 인터넷이 최초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통신 속도라든지 그리고 컴퓨팅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딸렸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로만 인터넷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92년도에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소설이 탄생을 했는데요.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 사이버 세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그러니까 지구와는 또 다른 세계가 사이버 세계에 있는 그런 미래를 그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도 점점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1998년도에 이제 많이들 아시는 그 유승준의 광고 ADSL 이때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이제 자랑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엄청나게 이제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통신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가 그때 대유행을 끌기도 했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가 지니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히 광풍이 일었고 그때 PC방의 어떤 인프라 그리고 통신 속도의 어떤 인프라 같은 것들이 이 게임 열풍에 힘입어서 다 구축이 됐다고 봐도 뭐 크게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그때는 엄청나게 광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Y2K의 어떤 두려움들이 전 산업군에 다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탄생을 했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매트릭스가 메타버스 영화계에서는 첫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워셔스키 형제가 감독을 맡았는데요. 이 형제 중에 이제 형이 먼저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워셔스키 남매가 됐다가 이제 동생까지도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서 현재는 워셔스키 자매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엽기적이긴 한데요. 이분들의 어떤 세계관의 영화들이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감독님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신 속도가 아무래도 발달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텍스트의 인터넷 시대를 이제 넘어서 어떤 영상의 시대를 새롭게 이제 맞게 되고 이때 이제 이 2005년경에 유튜브가 이제 탄생을 했으면 공식적으로는 이제 2005년 이제 2월에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죠. 2007년에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때부터는 초연결 사회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전의 시대는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뭐
아주 낮은 통신 속도로 하기도 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인터넷을 하려면은 주변에 PC방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 가지 않으면 인터넷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가끔 친구들을 만나서 뭘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볼 수가 없고 잘 아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야 되는 시대를 이제 아이폰이 완전히 바꿔놔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2016년에 AR, VR이 엄청나게 화두로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CES의 그 AR, VR 부스가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탄생한 그 회사들의 기술들을 보면 너무도 유명한 립모션. 이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 립모션 같은 경우는 가상 세계에서 이제 핑거로 인터페이스를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지닌 회사였고요. 그 현재까지는 이렇게 상용화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때 이제 개발했던 기술로는 이제 뉴런의 어떤 전파 신호를 이제 잡아서 컴퓨터로 이제 컴퓨터랑 같이 이제 매칭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제어를 할 수 있는 기술도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큘러스도 이때부터 엄청나게 상용화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만들고자 하는 미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진짜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된다면 이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TV가 없어진 그 거실에서 이제 글래스를 끼고 이제 뭐 검색을 한다든지 내 옷을 바꿔본다든지 이러한 행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도 나의 모션 같은 것들이 이제 가상에 정확히 이제 싱크가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쭉 이제 빠르게 어떤 역사를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게 어떤 통신 속도랑 굉장히 또 같이 맞물려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화를 쓰던 시대, 그리고 또 모뎀을 쓰던 그 전화를 이용한 모뎀을 쓰던 시대, 그리고 광랜을 쓰던 시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5 시대, 5G 시대가 이제 왔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를 위한 어떤 도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완성이 됐을 때 이상적인 메타버스 시대가 탄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통신 수단 같은 것들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모스 부호가 있을 거예요. 모스 부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신호를 탁탁탁 치면서 그래서 이제 알파벳을 조합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이제 읽을 수 있는 2차 대전까지는 굉장히 모스 부호가 잘 쓰여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의 시대에서는 이제 인터넷 시대 때는 텍스트 처음에 텍스트로 이제 통신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통신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이미지 더 빨라지면서 비디오 지금 5G 시대고 지금 엄청나게 이제 빨라진 통신 속도에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어울릴까라고 봤을 때 정답은 3D일 것 같습니다. 3D로 우리는 파일을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단적인 예로 이제 들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뭐 쿠팡이나 뭐 아마존에서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살 때 동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으로 보통 이렇게 많이 리뷰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3D로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AR을 통해서 그 상품을 미리 우리 집에 배치를 해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그것이 훨씬 더 발달이 된 시대겠죠. 그래서 이제 모스부호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원적인 통신 수단이고요. 그리고 사실 비디오까지도 어떻게 보면 화면상에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 모니터상에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2D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D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3차원의 통신 수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현실의 지구 시대에 살지만 앞으로는 이제 가상 시대에 사는 것이 또 하나의 삶의 주축으로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하는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세계 자체는 가상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터페이스 자체가 2D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이라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가상 세계에 살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어원이 메타 또 다른 유니버스 세계라는 뜻의 합성어인데요. 이 메타버스가 최근에도 굉장히 좀 화두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CES의 어떤 테마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것이 메타버스인데요. 이것이 웹 3.0 시대가 되면서 훨씬 더 가속화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종류는 사실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장표를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증강현실, 뭐 포켓몬고 같은 증강현실이 있고 라이프 로깅이 된 우리의 개인의 일상 데이터가 가상에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개념의 서비스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거울 세계, 우리의 그 지구와 똑 닮은 것이 가상에 있는 예를 들면은 구글맵이나 뭐 네이버 지도, 뭐 로드뷰, 뭐 위성 지도 이런 것들이 거울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상 세계, 완전히 이제 가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랑은 완전히 연관성이 없는 예를 들면은 뭐 포트나이트 같은 그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한 가상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강원대학교의 김상균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놓으신 메타버스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5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야 진정한 메타버스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는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메타버스에서 하는 경험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연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감.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환경이지만은 내가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내가 이 공간에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단계겠죠. 예를 들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 퀄리티가 안 좋은 게임에서는 이것이 실제라고 느끼기에는 좀 쉽지는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둠 1 게임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나온 둠 1을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GTA라든지 이런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게임 같은 경우는 이 실제감이 충분히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호 운용성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의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이 가상 세계랑 연결이 돼서 라이프가 이제 말 그대로 로깅이 되는 그런 요소가 상호 운용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성입니다. 또 하나는 동시성은 그 어떤 일반적인 그 나 혼자만 하는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동시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동시에 접속을 해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뭐 몹을 물리친다거나 뭐 그런 MMORPG 게임 같은 경우는 동시성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경제성인데요. 이게 메타버스가 일종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저들끼리 그 자리에서 뭐 아이템을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번다든지 그런 경제성이 이제 들어가야만 메타버스의 큰 요소가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임 혹은 서비스들은 메타버스의 요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들 거론하는 서비스 중에 로블록스가 있죠. 근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요소를 뭐 가지고는 있지만은 상호 운용성 부분에서는 좀 조금은 좀 덜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인크래프트죠. 마인크래프트 역시도 상호 운용성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메타버스 서비스 중에 가장 완성된 서비스는 제페토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페토 같은 경우는 경제성도 가지고 있고 상호 운용성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진짜 잘 만들어진 세계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그 한창 메타버스가 유행을 할 때 이 유행 따라 만든 굉장히 빠르게 만든 그런 기업들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이 5가지 요소를 다 갖추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반베이스는 이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나라고 했을 때는 사실 실제감, 저희 서비스는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존재하는 가구 제품이랑 실제 존재하는 아파트 3D 도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인데 그래서 실제감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서비스보다도 충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 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서비스를 혼자 꾸미는 것밖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남편이랑 같이 꾸며본다든지 아니면 아들이랑 같이 꾸며본다든지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할 수는 없어서 동시성을 빨리 가져야 되는 요소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은 유저들끼리 교환을 하지 못하고 저희 플랫폼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경제성이 좀 갖춰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비전은 가상의 지구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상을 현실로, 현실을 또 가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비전이고요. 저희 회사는 2014년에 설립을 해서 좀 있으면 이제 9년 차가 되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현재까지 이제 누적 투자로는 한 3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직원 규모는 한 80명이 조금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좀 스타트업으로는 특이하게 벤처 투자도 뭐 시리즈 A 라운드까지는 많이 받았는데 B 라운드 이후부터는 이제 대기업들의 투자를 좀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문제를 느꼈던 거는 원래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를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자기가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년에 한 번 정도는 개개인이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업인데 이게 자동차의 예산이랑 맞먹는 되게 고비용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미리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보기 하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미리 보기를 하지 않고 시공을 하면은 꼭 어딘가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스토브 때문에 냉장고 문이 열리지 않는데요. 사실 이거를 2D로 그려서 설계를 해서 보면은 이게 문제가 크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2D로만 그려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3D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아파트들과 집들을 다 3D로 만들려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착안을 한 방법은 자기야, 여기도예요? 네, 저희 광고 영상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저희가 이제 착안을 한 방법은 이제 2D 도면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2D 도면이라는 것은 사실 건축가가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건축 법규라든지 건축 조례 그리고 건축 기준 이런 레귤레이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이제 AI에다가 학습을 시키면은 AI가 바로 3D로 그려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만드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됐고 기술의 데모를 좀 보여드리자면 저희 AI에다가 이제 2D 도면을 이제 업로드를 하면 이 각각의 기호들 예를 들어 문이라든지 아니면 창문이라든지 그리고 또 벽면 이런 것들을 기호들을 첫 번째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건축 기준에 맞게끔 이거를 3D로 자동으로 올려주는데요. 뭐 저희가 처음에는 한국의 아파트로 이제 학습을 시켰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면을 지금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의 아파트 도면만 다 3D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아파트나 맨션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그 아파트 3D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에 설립을 했을 때는 이 관련 기술이 특허로 등록돼 있지 않아서 좀 공격적으로 특허를 등록할 수 있게 됐고요. 현재는 한 52개 정도 특허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술이 가진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는 거의 한 1,000만 호 정도 되는 아파트가 존재를 하고 이것을 전부 이제 3D로 그려내려면은 이거를 한 명의 건축가가 모델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6만 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저희는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1년 반 만에 전국에 있는 3D 아파트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하고 나니까 원래 도면의 존재의 의미는 건물을 시공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다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 사무실에 이제 도면은 처박혀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더 이상의 도면의 가치는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유지 보수를 할 때만 사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빅데이터를 3D로 구축을 했더니 이 도면의 의미가 더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VR, AR이라는 시장도 탄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실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이런 이제 핫한 키워드들의 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3D 데이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의 이제 협업 요청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인테리어 시뮬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urbanbase.com에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지도상에서 자신의 집 혹은 자신이 이사갈 집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3D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어반베이스에 없는 도면이 뭐 빌라 도면이라든지 오피스텔 도면이라면은 직접 그리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집을 이렇게 열람을 해서 벽면의 색깔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바닥재를 바꿔본다든지, 그리고 또 가구 같은 것들을 또 배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이제 실제 판매하는 제품들로만 꾸려져 있고, 그리고 저희랑 제휴를 맺게 된다면은 입점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미시다가 이건 좀 실제처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렌더링 버튼을 누르면 이제 거의 1, 2분 만에 이러한 거의 실사와 같은 3D 사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은 다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실제 자기 집을 AR로 배치를 해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처음에 인테리어 시뮬레이션에서부터 현실까지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올인원 인테리어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일본 버전도 저희가 작년에 이제 런칭을 해서 일본 사람들도 이제 원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울 세계, 그러니까 미러 월드 장르의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실제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서비스를 2016년에 런칭을 했을 때는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이때도 사실 지금처럼 통신 속도가 좋지 않았고, 두 번째는 개인의 PC 사양도 이 당시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퀄리티를 좀 보여주는 데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퀄리티를 계속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18년도 때는 어느 정도 좀 퀄리티를 좀 끌어올릴 수 있었고, 최근 같은 경우는 거의 실사와 같은 그런 퀄리티로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좌측에 있는 화면이 이제 지금 현재 어반베이스에서 꾸미는 그 에디터 화면인데요. 이거를 이제 실사로 보시고 싶어서 렌더링 버튼을 누르면 우측의 화면처럼 이렇게 뽑아줍니다.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실사에 거의 이제 준하는 퀄리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이제 2D로만 이렇게 뽑아지는 게 아니라 360도 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제 360도로 렌더링이 됐을 때 이제 마치 로드뷰처럼 하나의 스팟에서 이렇게 360도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면 인테리어를 하실 때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좀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urbanbase.com 같은 경우는 사실 2016년에 런칭을 했을 때는 그렇게 사용자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 속도도 느려가지고 로딩도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로딩을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그 캐시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뻑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또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저희 유저들은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지표를 좀 업데이트 시켜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때가 이제 2020년경인데 1년 만에 5배의 그 유저가 증가를 하게 됐고, 이 이후로 현재까지 또한 5배에서 10배 정도는 또 유저들이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저희 서비스의 MAU는 10만 정도
되는데요. 10만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포털 네이버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은 트래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포털의 개념인 거고, 저희 서비스는 이제 인테리어를 실제로 하실 분들만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의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월로 환산하면 한 3조 원 정도 되고, 이제 연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거의 한국 인테리어 시장이 한 60% 정도 되는 고객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VR뿐만 아니라 AR의 기술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R 서비스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모바일 앱으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일반적인 커머스 사이트랑 가장 큰 차이는 이 제품을 3D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모든 면을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실제 자기가 앉은 자리에 배치를 해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정확히 1:1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길이나 뭐 사이즈를 체크를 하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재질 값도 표현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인테리어를 하실 분이라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AR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크면 클수록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기에는 조금 화면이 조그맣고, 패드로 보기에는 패드로 보면은 굉장히 좀 더 사실적인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패드로 보시면은 좀 사실 무거워서 팔이 아파요. 오랫동안 좀 꾸미시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AR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 이유는 글래스 시대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글래스가 이제 올해 출시를 하기로 했는데, 올해 잘 출시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조만간은 나오겠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AR 글래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AR 글래스에서 모든 앱들을 다 켜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3D로 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시대가 되면 AR 글래스 시대가 그 3D AR 시장을 훨씬 더 가속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인터페이스가 다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R 때는 과연 우리가 그 인풋 수단으로 키보드를 쓸까? 사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키보드를 굉장히 자주 쓰기는 하지만, 사실 이 키보드라는 것은 PC에서 넘어온 존재인 거잖아요. 근데 AR 글래스가 시대가 왔는데도, 예를 들면은 이제 키보드를 여기서 꺼내가지고 가상에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까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음성이나 이미지 검색으로 바로바로 검색을 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AR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하나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공간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AI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의 기술이냐면요. 이제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이 공간에 알맞는 제품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공간을 인지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을 체크해서 디텍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화분도 있고, 그리고 탁상도 있고, 그리고 소파도 있고, 그런데 스피커가 없다 하니까 이제 스피커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의 어떤 장르, 예를 들면 이게 모던 스타일인지 앤틱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가구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의 30만 장의 사진을 학습을 시켜서 이 모델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됐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은 글래스로 꼈을 때 모습입니다. 글래스로 꼈을 때 실시간 디텍팅을 할 수가 있죠. 마치 터미네이터처럼 그렇게 공간을 분석을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상을 이제 저희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케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케아도 선진 기술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투자한 독일계 스타트업을 이제 보시면은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스페이스 AI랑 비슷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사물을 이제 인식을 해서 이 제품이랑 비슷한 제품을 이제 검색을 해주는
그 정도의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 기술이랑 좀 큰 차이는 저희는 모든 공간 자체를 다 분석을 해주는데 여기는 단일 사물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에서 좀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어반베이스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4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반베이스.com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즉 공간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아직까지는 동시성이나 경제성의 요소는 약하지만 이것이 완비가 되면은 미러월드의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시뮬레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B2B 서비스가 따로 있는데요. 이제 가구 회사라든지 인테리어 회사가 사용을 하는 사스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AR 서비스는 AR 글래스 시대가 이제 오게 되면 이제 AR 커머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선제적으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은 되게 재밌어 하시는데 저희가 IT 스타트업이기도 하지만 건설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설 면허가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시다가 이제 진짜 이 시뮬레이션인 상태로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그 인테리어 팀이 직접 시공과 디자인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운용성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제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유즈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자면 어반베이스 아까 사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되게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홈퍼니싱 회사들이 저희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일본에도 이제 진출을 해 있어서 일본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홈퍼니싱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니토리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 가구 업계에서 이제 탑 1위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CF 이런 데서 VR 홈퍼니싱 쪽에서 VR, AR이 적용된 사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서비스는 이제 다 원베이스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테리어 비즈니스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그 새로운 인테리어 시대를 개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IT에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는 종합 리빙 브랜드가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상에서만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존재해서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작년 말에 그 동탄에 저희 실제로 존재하는 쇼룸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한 800평 정도의 규모로 이제 구축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가상에만 있는 저희 서비스의 가상에서만 존재했던 것을 현실에다가 그대로 복사를 한 버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컨셉들을 대표적인 공간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인테리어 시공을 해드렸던 그런 작품도 괜찮은 것들을 몇 개 이제 추려가지고 이 쇼룸에다가 이제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 어반베이스의 그 서비스도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서 인테리어 영감을 좀 얻으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이 안에서 저희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이 상주를 하시면서 인테리어 상담도 저희 시뮬레이션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어반베이스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저희 어반베이스 동탄의 쇼룸이나 저희 시뮬레이션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노출이 돼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비전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1984와 같은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소설보다도 저희는 좀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믿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상의 완벽한 지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현실 세계와 계속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